오늘은 2015년 3월 2일 오후 따스한 봄빛이 대지에 무성한 초목들에게 좋은 기운을 주고 있습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역경을 이겨내는 5가지 시선 중 이영호님의 대륙 지향 정책에서 해양 지향 정책으로 전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서 선물할까 합니다. 우리는 왜 바다의 미래 가치가 민족의 운명을 걸 만한 소중한 것인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한다. 위정자들은 좁은 땅덩어리와 표에 집착하는 육지 중심 사회에서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해양 지향 국가로 변모해야 함을 반드시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해양에 눈을 돌릴 때 한반도는 문명의 교차지로서 폭발적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시점이라 여겨진다. 중국의 농경 문화인 황색 문화와 초원의 유목 문화인 녹색 문화, 그리고 서구의 해양 문화인 청색 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한반도는 인류의 새로운 희망과 가치가 집결될 수 있는 새로운 문명의 분출구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바다를 중시할 때 흥했었고 바다를 외면했을 때 쇠락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6.25 전쟁이 우리나라의 처지가 섬나라처럼 변하자 비로소 바다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래서 조선산업과 해양무역과 유통사업이 육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개발이 대양지향적 국가전략 마인드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이루어졌고 여전히 유정자들의 시선은 대륙지향적이라는 것이 문제다. 바다를 등 뒤에 두고 좁은 국토에 이리저리 길을 놓고 산을 뚫고 난리다. 마치 바다를 포기한 조선에서 이루어진 유일한 무역인 조국무역길도 해로를 사용하면 한반도에서 삼둥반도 등 중국 쪽 대양까지는 불과 2, 3일이면 당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로를 이용하여 최소 2달 이상씩 걸렸던 것을 끝까지 고수했던 것과 대동소이하다.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현실 정치인 중에도 북한 때문에 이미 반도에서 섬으로 처지가 변한 현실을 무시한 채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에도 북한을 거쳐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동북아 물류중심 기지를 세우겠다는 허황된 공약을 내세우는 일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의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안타깝다. 바다의 신 약은 황하의 신 하백에게 3가지 충고를 해주었다는 장자의 고사가 있다.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에게는 바다에 대하여 설명할 수가 없다. 그 개구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우물이란 공간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한여름만 살다가는 우리 여름 곤충에게는 찬 얼음에 대해 설명해 줄 수가 없다. 그 곤충은 자신이 사는 여름이라는 시간만 고집하기 때문이다. 편협한 지식인은 진정한 도의 세계를 설명해 줄 수 없다. 그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가르침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하백이 자신이 다스리는 황하가 물이 불어나서 끝없이 펼쳐진 것을 몹시 만족하였다가 바다가 바다를 보고 경악하는 모습을 보고 바다의 신이 충고한 것이다. 마치 하백의 현신인 양 바다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굴레와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위정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고사 성어이다. 우리는 현대의 중국을 보며 각성해야 한다. 해양 강국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저들의 야망과 마인드를 경계해야 한다. 불리하면 섬과 궁궐마저도 버렸던 지난날의 의식이 아직까지 남아서인지 물건이 조금만 구식이 되거나 불필요하면 버리고 아픈 기억과 불편한 과거는 잊어버리려고 한다. 영어원의 대한민국 지도를 거꾸로 놓다. 나는 우리나라를 태양지향 국가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신념하에 어떤 일을 도모하기 전에 반드시 한반도 지도를 거꾸로 돌려놓는다. 이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한반도는 대양으로 무한하게 진출할 수 있다. 확장은 원심력으로 이루어진다. 밖으로 무한히 뻗어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을 때 물리적 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진 해양 자원, 기술 자원, 인적 자원이 앞으로 한민족을 세계 속에 우뚝 솟아오르게 할 것이다.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전략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국회 바다포럼 대표 의원을 역임하면서 대양 지향적 국가 전략에 의한 동북아 중심 물단지 및 항만 개발, 조력 발전 및 해조를 이용한 에너지 개발, 해산물의 우수 단백질 식품으로서 중요성과 더불어 안전성 확보, 생산 기반 시설의 확충, 세계 수출 시장의 다변화 등을 강조하였고, 해양 바이오 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해양 의료 및 요양 시설 단지의 조성 등에 관한 각종 정책 보고서 작성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해양 마인드의 볼모지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겨우 부정적 의식을 전환하고 본격적으로 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시점에서 안타깝게도 모든 것이 일시에 중단되고 말았다. 영호님의 책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부분에서 지금 세계는 해양 문명 시대 챕터입니다. 꿈과 감성을 파는 시대. 세계에서 가장 큰 미래 문제 연구 집단인 코펜하겐 미래학 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던 롤프 옌센은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책에서 지금은 꿈과 감성을 파는 시대라고 주장한다. 이는 지금은 정보 인프라가 구축된 상태이므로 정보와 사회를 넘어서 누가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가에 따라 승패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관광 정책을 주도하는 시장도 마찬가지다. 시장은 계속 움직임으로 시장을 앞서가려면 시장과 함께 흘러가야 한다. 만약 시장 조사에 의하여 관광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이는 과거만을 쫓아가는 정책이 된다. 드림 소사이어티는 미래의 시나리오란 점에서 볼 때 비전을 통한 영감으로 이루어져야 미래의 지향적 관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양 문화는 육지와 바다를 연계시키는 매개체이다. 문화, 컬처는 양육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있는 그대로 자연 상태가 아니라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 문화라는 점에서 해양 문화도 자원 기반 이론적 관점은 유효하다. 우리가 가진 가치 있는 자원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고 여기에 미래 지향적 시나리오가 덧붙여지는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진다면 남이 모방할 수 없는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다. 해양 관광 산업은 관조에서 체험으로, 해양 관광은 바다를 여가 활동의 중심이 되는 친숙한 국민생활 공간의 장으로 조성하여 바다를 체험하고 여가를 즐기는 걸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오랜 해양 국가의 전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관광전에 대한 전문적 지식 기반이 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 조사도 미흡하여 귀중한 자원이 개발되지 못하거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서 12,000km에 달하는 해안선, 세계 5대 갯벌 자원, 3,000개가 넘는 섬, 세계의 주 항로에 위치한 항만, 연 100조의 해양 생태의 가치 등은 해양 국가로서 천혜의 자연적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해양 관광은 풍치 관람이나 해수욕, 도서 탐방, 바다 낚시 등이 주를 이루며 해양 레저 스포츠 등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그나마 해양 관광도 대부분의 여름철 방학 해수욕장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해상 공립 지정과 공원 지정과 다양한 보존 지구에 설정된 각종 규제로 해양 이용의 제한을 받고 있어 관광객의 해양 이용과 개발에 다양한 제약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관광 산업은 관조에서 체험으로 일회성에서 장기 체류형으로 변하고 있다.
바다를 매체로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보다 근접하는 형태의 적극적인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해양자원은 무궁무진하다. 각종 해산물을 얻을 수 있으며 자연건강이 빼어나 관광자원으로서도 활용 값어치도 무궁무진하다. 과거 경치의 관람이나 해수욕, 낚시 등으로 인식되던 해양레저 또는 해양관광은 소극적인 이용 패턴을 벗어나 바다를 매체로 한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거나 보다 근접하는 형태의 적극적인 방향으로 개발되게 이르렀다. 서남 해안 지역의 경우 지정학적으로 공통적인 자원은 바다에 인접해 있다는 것이며 천혜의 청정 자연 환경과 더불어 훌륭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을 함께 묶어 핵심 역량으로 강화한다면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농어촌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좋아한다. 결국 이 책도 그 시각에서 쓰여졌다. 왜 우리 한국은 산면이 바다인데도 대양지향적이지 않고 좁은 땅덩어리에 집착하는지, 해양 천시 문화는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였다. 결국 이형호의 눈은 위대한 선인들을 고찰하고 연구한 결과를 정리한 결론에 해당되는 셈이다. 2011년 11월 21일에 출간된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이 책에서 들어가는 말, 서문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다시 땅끝에 서다. 바다의 처음과 끝을 알려거든 땅끝에 이르러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처음과 끝은 분리다. 사람과 자연이 그러하듯 냇물이 흘러 강이 되고 다시 바다로, 그리고 구름이 되어 다시 땅을 적시는 것처럼 처음은 끝이고 끝은 다시 처음이다. 나는 육지의 끝에서 바다를 보았고 바다에서 다시 육지를 바라보며 오늘 또 새롭게 출발한다. 이 글은 당신의 저서 황금바다의 맨 마지막 글이라고 합니다. 당시 한반도 밖에서 한반도를 보면서 사고 영역을 넓히고 싶었고 객관적인 한반도의 가능성과 위상을 파악하고 싶었다. 라고 하시네요. 태평양 인도양을 거쳐 대서양과 북극과 남극 이리까지 5대양에서 만난 한국인들의 땀방울과 현지인들의 미술을 보면서 그 가능성을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결론은 바다로 진출하는 것이야말로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이며 한반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천군은 바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천으로 회귀하는 연어마냥 다시 한반도의 바다를 한 걸음 한 걸음 걷듯이 보고 싶으셨다고 하십니다. 황금바다의 마지막 여정을 땅끝 바다에서 마무리하였다. 땅끝에 서서 그동안의 바다와 함께 했던 여정을 소회하며 푸른 바다만큼이나 부푼 꿈을 꾸었었다. 이제 4년이 흐른 뒤 나는 다시 땅끝 바다에 섰다. 유구한 바다와 산천 앞에 서서 스스로 초라한 내 모습을 보면서 가슴속에 모든 것을 토해내듯이 바다를 보며 힘껏 고함을 질러본다. 가슴 저 밑에서부터 쳐가 올라오는 뜨거움이 종출된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한참을 거의 토해내고 있을 때 강렬한 빛 하나가 머리를 관통하는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들어 다시 바다를 보았다. 거기에는 황금색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거기에는 황금색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사람들에게 바다색을 물으면 대부분 푸른색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작 바닷가에서 서본 사람은 바다의 불빛이 결코 푸른색만이 아니라 다양한 색이라는 것을 안다. 하늘이 시커먼 구름으로 뒤덮일 때 바다는 검은 회색, 눈이 부시게 하늘이 푸른 날의 바다는 하늘 닮은 푸른빛. 바다는 시시각각 그렇게 하늘의 색에 따라 변한다. 바다색은 하늘빛에 따라서 변하지만 마음의 빛깔에 따라 슬픔의 빛이 되기도 환희의 빛이 되기도 한다.
내가 보는 바다는 하늘빛으로 물들어 황금빛인데 너무나 찬란하여 오히려 내 마음속에서는 슬픔으로 일렁이는 것이다. 내가 보는 바다는 하늘빛으로 물들어 황금빛인데 너무나 찬란하여 오히려 내 마음속에서는 슬픔으로 일렁이는 것이다. 땅끝 전망대에서는 바다와 하늘의 구분이 없다. 바다 위에 연꽃이 피어 나듯 섬들이 꽃처럼 둥둥 피어난다. 하늘처럼 바다가 눈높이로 솟아오르고 거기에 섬들이 구름처럼 둥실둥실 떠다닌다. 하늘과 바다가 하나 된 풍경, 이곳 땅끝에서만 볼 수 있다. 나는 서러움도 있고 태양을 꿀꺽꿀꺽 삼키고 있는 바다의 황홀경에 빠져 있다가 율돌목에 시선이 꽂혔다. 태양을 삼킨 바다는 황금빛에서 필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어머님의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책이 상당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점과 끝이라도 듣는 분께서 들어주시면은 어머님의 비전, 고뇌, 그리고 분노, 그리고 사랑, 이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29페이지에 글을 마치며 지난 몇 해 동안 뼛속 깊이 고독을 느꼈습니다. 육체 노동 위주인 육지농사, 바다농사로 눈코 뜰 수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여기저기 대학과 기업체에 강의와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제주 올레길과 지리산 둘레길을 며칠씩 걷기도 하고 오랜만에 지인들과 시간 걱정 없이 만나기도 하였지만 외롭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공허함으로 늘 허허로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제 자신을 뒤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떠나 제가 많이 부족했다는 걸 느꼈고 부족함을 채우고자 선지식들을 만나 길을 물었습니다. 비로소 저는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선지식들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깨우쳐 주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150일간의 죽음을 강화한 고액의 시간을 갖듯이 감내하고 황골탈퇴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독수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느냐의 여부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저 역시 많은 시간 동안 변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과연 황골탈퇴에 성공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정과 용기가 생겼고 다시 밤을 낮삼아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더라도 impossible이라고 말하더라도 가능성을 믿고 I am possible을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겉으로 위대한 선인들의 호칭을 부득이 문장 흐름에 따라 번명과 아호 또는 시호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지혜와 노력을 아낌없이 보태준 아내와 형제들에게 감사드리며 훌륭한 사진들을 제공해 주신 안기철님, 백형희님, 김세중님, 김희선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늘 다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이영호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뒤편에 추천을 몇 번 하셨네요. 국회의원 이용희,
정치인 이영호는 참 순수한 사람이다. 농수산업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도 뜨겁다. 안타깝게 18대 국회에 진출하지 못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수산업 발전은 그만큼 퇴보했다고 단언할 수 있다. 부디 그의 열망대로 국민들이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응원을 보낸다. 한국인재개발원 회장 권정효님, 젊은 나이에 관계, 정기, 학기를 두루 섭렵한 농수산 전문가이신 이영호 박사가 명쾌한 저서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는 책을 출판하게 된 것은 하늘의 축복이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쾌거이다. 이 책 내용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고 꿈을 가진 우리 청소년들의 필독서가 되기를 강구한다. 인터불고 그룹 회장 권영호, 21세기 신해양시대를 맞이하여 역동적인 국가 발전의 동력이 해외 만방에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해상왕 장보고 연구를 통해 잃어버렸던 바다의 역사를 찾아 제한된 육지 중심의 역사 연구를 해양으로 확장하며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제2의 장보고 시대를 열자는 국가와 비전을 제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평소 큰 그림을 보며 이 나라 큰 지도자로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저자의 모습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부경대학교 총장 박맹언, 해양수산 전문가인 이영호 박사가 드디어 인문학의 영역인 문학, 역사, 철학, 정치까지 두루 섭렵한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책을 내놓았다. 특히 충무공 이순신, 해상왕 창보고, 타산 정약용, 고산 윤선도, 그리고 등헌 이병호, 이영호까지 모든 본의 아니게 역경에 처했던 상황을 각자의 방식에 의하여 오히려 자기 실현의 기회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단한데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정말 꼭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필독해야 될 교양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책을 출판해 주신 우리 이영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웁니다.